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기왕 체험관입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기본적인 동작에서 파생된 걸 어차피 다 시킬 거기 때문에 선수 대상으로 진행하는 AT나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PT 둘 다 마찬가지로 결국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전담 준혁이 같은 경우에는 신입 보조쌤 오면은 그냥 이거를 좀 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초만 따로 좀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많이 보는 피라미드죠. 이 피라미드가 재활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냥 트레이닝에 있어서 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구분 지어서 입각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이론적으로 베이스만 어느 정도 개념화해서 인지만 해놓고, 결국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딱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진행할 수가 없어요. 조금 유도리 있게 하는 게 결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밑에부터 볼게요. 모빌리티인데 그 밑에 플렉시빌리티 먼저 있어요. 이 플렉시빌리티는 한마디로 ORM이죠. 정적인 가동성을 플렉시빌리티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모빌리티가 되게 플렉시빌리티랑 모호하게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플렉시빌리티는 ORM이고 모빌리티는 ORM 내에서, ORM 안에서 내가 컨트롤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PT 상에 제가 패시브 액티브로 정의를 해놨는데, ORM은 정적으로 그냥 쭉 늘리는 거니까 패시브 개념이 맞겠죠. 근데 모빌리티는 그 패시브한 ORM 내에서 액티브하게 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모빌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되게 우리가 결국 AT 센터 소속으로 있으니까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래서 AT적으로 봤을 때 모빌리티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겠죠. 결국은 선수들은 움직여야 하고,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트레이너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인 트레이닝 할 때도 이 모빌리티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결국 그들도 선수만큼 격정적인 움직임은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결국 통증과 불편감이라는 게 움직임 선상 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모빌리티가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정적인 패시브한 ORM 평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일상 또는 훈련, 운동, 동작선상에서의 가동 범위, 즉 모빌리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는 안정성이죠. 스테빌리티의 개념인데, 이 스테빌리티가 우리가 선수들 또는 일반인 볼 때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척도에 대한 규명화할 그런 개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프로프리오셉션 돼 있죠. 이게 고유 수용감인데, 여기서 고유 수용감이란 건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우리의 사지 말단부죠. 팔과 다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스스로 움직이면서 인지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자극하려고 팔다리를 계속 흔들 수밖에 없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보수볼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 개념은 코디네이션, 협응력이죠. 딴 거는 다 좀 명확하게 개념화가 되는데, 코디네이션은 사실 우리가 선수 또는 일반인을 보고 협응력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안 좋다라고 판단할 만한 도구,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로 따지면 고유수용감 같이 협응력을 추산할 수 있는 도구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요즘 연구들이 생각하는 이 코디네이션의 척도는
움직임 리듬, 무브먼트 리듬이에요. 그리고 이 움직임 리듬이라는 게 모든 동작에서 의미한다라기보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을 하려면은 우리 몸이 움직임 선상에서 크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움직임 리듬이 있어요. 상지, 하지에서 대표적으로 한 개씩 뽑을 수 있을 것인데 상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브먼트 리듬은 견갑 상완 리듬이겠죠. 그리고 하지에 있어서는 트리플 익스텐션이겠죠. 하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올바르게 다리를 움직이고 힘을 발생시키려면은 둔근이 먼저 쓰이고 한마디로 고관절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 무릎 주변 근육들 대퇴 4두 대퇴 2두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무릎 관절, 그러니까 움직임 순서상에서 고관절 그 다음 무릎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하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코디네이션이겠죠. 상지에서는 견갑 상완 리듬, 한마디로 어깨가 GH 조인트가 움직이기 전에 날개뼈 견관절이라고 하죠. ST 조인트가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잘 안 될 때 움직임 리듬이 깨졌다. 지금 니는 코디네이션이 깨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의 개념 스트렝스 근력입니다. 이건 쉬워요. 최대 근력 한 번에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힘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의 개념은 파워입니다. 스트렝스랑 되게 많이 헷갈리는 개념인데 스트렝스는 속도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최대 근력을 얼마나 뿜어내느냐가 스트렝스고 파워는 그냥 힘을 얼마나 빠르게 내느냐예요. 그래서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최대 근력을 무조건 낼 수 있게 자극을 시켜주는 트레이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파워는 우리 메디신 볼 던지기 최대한 빨리 던져라 같은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드는 중량 자체는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파워 트레이닝은 스트렝스보다 훨씬 낮은 중량으로 수행이 되고 그 대신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온몸 전신의 힘을 한 번에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수반되어야겠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런 스트렝스랑 파워 트레이닝이 일반적인 트레이닝에 비해서 근육보다 신경계 자극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고 그쪽으로 트레이닝 타겟팅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상을 입고 다치고 재활 과정에 이제 스타트한다 라고 하면은 근육의 기능도 당연히 떨어져 있을 테지만 신경계 기능이 더 먼저 떨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신경계니까. 그래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크게 발생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회복에 초점도 걔들 먼저 가야겠죠, 신경계. 그래서 실제로 재활자들 또는 노인 재활 트레이닝 할 때 신경계를 먼저 자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 트레이닝 먼저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폭발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상에 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 점을 꼭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를 도식화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 놨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약간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사람의 몸은 이렇게 계단 맨키로 좀 기계처럼 단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형태의 트레이닝은 한 세션, 여기서 말하는 세션은 그 날 하루의 트레이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날의 트레이닝 한 세션 안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그 과정, 한 개의 과정 안에 이 피라미드가 고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모빌리티 데이니까 2시간 내내 모빌리티 뺑뺑이 돌리자. 이거는 결코 좋은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능별로 역치 수용력에 받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 양의 한계도 있고, 같은 값도 재미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서비스직이고, 돈 받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같은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세션 내에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모빌리티도 했다가, 스테빌리티도 했다가,
근데 어제는 스테빌리티 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스테빌리티가 안 나와. 그럼 다시 모빌리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빨간색 제가 쳐놓은 것처럼 결국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특이적인 트레이닝에서 복합적인 컴플렉스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한 세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세션 내에서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세션 간에 주간, 월간, 그리고 목표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좋은 트레이닝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은 코어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코어 안정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지 가동성이 절대 안 나오거든. 그래서 플렉시빌리티도 그렇고 코어 없는 플렉시빌리티 없죠. 코어 없는 모빌리티 절대 없습니다. 코어 없으면 당연히 보수보리에서 못 버티니까 스테빌리티 안 나오겠지. 그리고 코어가 힘을 받치고 몸을 받들어주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움직임 리듬 안 나오겠지. 코디네이션 절대 안 나오겠지. 당연히 코어에 힘 빼고 있으면 스트렝스 안 되죠. 최대 근력 안 되고. 속도감 있게 폭발력 있게 파워도 발산 못 할 거고. 그래서 결국 이 5가지 계단을 피라미드를 관통하는 개념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럭비팀 트레이닝 시킬 때 보면 제가 프로그램 짤 때 항상 코어 액티베이션, 힙 액티베이션 먼저 시키고 들어가요. 그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럭비팀 진행할 때 다 맞았어요. 그게. 그래서 일단 모르면은 꿀팁 같은 건데 이거는 나한테 회원이 왔어. 당장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이 양반이 팔꿈치를 다쳐서 왔다는데 나 팔꿈치 해본 적 없어. 못하겠어. 근데 그렇다고 회원 환불시키고 돌려보낼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어쨌든 도움 되니까 코어를 시키세요. 그리고 하루 시간 버세요. 어쨌든 시켜놓고 그날 퇴근해서 그날 공부해서 다시 시키세요. 이게 좀 약간 그러면 세션 좀 빼기도 용이할 거고 그리고 회원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서 좋겠죠. 약간 꿀팁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그래서 그 피라미드 하나하나 좀 까볼 건데 플렉시빌리티와 모빌리티의 개념이죠. 이거 2개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시키는 3가지가 뭡니까? FMS죠. 폼롤러 마사지 스트레칭입니다. 근데 얘들이 되게 좀 억울한 애들이에요. 우리는 되게 만능인 것처럼 쓰는데 잘 쓰면 좋은 애들인데 우리는 여기저기 다 이 FMS 세계를 적용하니까 얘들이 먹혀들지 않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안 먹혀들었다고 사실 우리 탓인데 우리는 얘들을 탓하죠. 그래서 얘들을 잘 쓸 수 있어야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 선행 연구 먼저 보시면은 이 연구는 이제 시스테마틱 메타 아날리시스 연구인데 이 논문에서 이렇게 적힌 애들 보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실험한 논문, 실험 연구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돼 있는 연구들을 싹 끌어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구가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아날리시스 연구예요. 그래서 위의 연구는 폼롤러 트레이닝이 RO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뷰 연구입니다.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쿼드랑 햄스에 그러니까 대퇴 4두랑 대퇴 2두 허벅지 앞쪽과 뒤쪽이죠. 거기다가 폼롤링을 적용을 했을 때 니 익스텐션하고 니 플렉션 ROM이 증가를 했다. 근데 트라이셉스 술에 요즘 뭐 하태 3두근 카죠. 종아리입니다. 종아리에 폼롤링을 적용했더니 돌시 플렉션하고 플란터 플렉션 가동 범위는 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밑에 다른 연구에서 설명이 돼요. 이 연구는 폼롤링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폼롤링을 하면은 그 부위에 혈액 유입량이 실제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 증가되는 원리가 밑에 이제 파라심패더식 시스템 돼 있죠. 이게 부교감 신경계인데 폼롤링을 하면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가 자극이 돼서 그 폼롤링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몸에서 수분을 막 보내. 그래서 그 부위에 워터 인테이크, 그러니까 워터 컨텐트죠.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지니까 그 부위에 스티프니스 강성이 풀려서 ROM이 증가하는 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혈액 유입량을 증가시켜서 그것 때문에 ROM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원래부터 혈액이 별로 없었던 부위는 그럼 이펙트가 떨어진다라는 거지. 밑에 사진 보면 이거 인체 해부도 많이 보죠. 빨간 부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어요. 빨간 부분은 피가 많아서 혈액이 많이 지나다녀서 빨간 거고, 하얀 부분은 실제로 혈관보다는 인대랑 건조직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혈액 보유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위들에 대해서는 위에 FMS 3개를 적용해도 딱히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FMS를 적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스티프니스가 인대나 건같이 강성이 짙은 부위라면은 이 위에 FMS를 적용해도 이펙트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된 부위에, 우리 몸에서 이 하얗게 된 부위가 어딘지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 종아리, 당연히 사지 말단부, 종아리나 손목과 가까운 부위들, 전완근, 그쪽에 대해서는 이 위에 FMS를 적용해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실제로. 그리고 허리, 흉요근막으로 이어져 있잖아. 로우백에서 요추 말단부는 실제로 흉요근막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작겠죠. 근데 실제로 뭔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은 든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실제로 이 폼롤링 자체가 그러니까 가동 범위 그리고 실제로 조직 길이를 늘려주지는 못해도 통점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통감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괜찮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조직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꼭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 몸풀기 용도로야 폼롤링, 마사지 스트레치 적용을 해도 실제로 그게 길이를 늘려주기에는 부족함이 있겠구나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네이처지에서 나온 건데, 논문 보실 때 임팩트 팩터라고 있습니다. IF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논문의 공신력 지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KCI 한국체육학회죠. KCI 학회지, 한국체육학회지에 IF 지수는 1.7입니다. 그리고 네이처지는 한 200 돼요. 그러니까 대충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 100배 더 공신력 있는 논문인 거죠. 실제로 체육계에서 네이처지에 논문을 내면 바로 서울대 교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생이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연구하기 싫어요. 예. 그래서 연구를 막 직접 하기보다는 솔직히 이런 좋은 학회지에서 나온 좋은 저널의 연구를 그냥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잖아. 난 연구자 할 것도 아니고 나도. 연구 결론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 트레이닝에 녹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침팬지랑 인간을 비교한 리뷰 논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밑에가 침팬지고 위에가 인간이죠. 침팬지는 사지 말단부가 크고 엉덩이랑 코가 작습니다. 근데 그에 비교해서 위에 인간을 보시면 사지 말단부가 얇고 길게 뻗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 쪽 보시면은 그 빨간 게 근육인데 근육이 끊기고 밑에 공간이 많죠. 하얀 공간이. 여기 얘기하면 돼요, 여기. 이게 이제 텐던이에요. 침팬지 보면은 텐던 없이 끝까지 근육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침팬지와 구분되는 신체적 특성은 텐던이 길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둥근이 크고 라지 글루투스랑 텐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차이가 트레이닝에서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밑에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텐던이 오실라토리 무브먼트에 더 반응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제너럴 무브먼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오실라토리 무브먼트는 탄성 움직임이에요. 점핑 호핑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점핑 호핑 같은 탄성력을 수반하는 움직임이 일반적인 제너럴 무브먼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어디에? 텐던에.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특성을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침팬지 트레이닝 시키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를 하는 게 럭비 선수인지 침팬지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선수 또는 회원을 침팬지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핑, 호핑 같은 단성 움직임을 사람이 할 때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근육 자체는 almost 아이소메토릭이더라. 그러니까 거의 등척성 맨키로 실제로 근육의 길이적인 변화는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패셜 근막은 거의 요요 맨키로 막 움직이더라. 수축되고 이완되더라. 한마디로 이런 오실러터리 무브먼트가 점핑과 호핑 같은 오실러터리 무브먼트가 근막을 자극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거지. 근데 인간이 침팬지랑 구분되는 특성이 텐던, 그러니까 근육을 제외한 조직들, 근막, 인대건 이런 막 조직들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런 탄성 움직임이 인간한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게 위에 네이처지 연구에서 인간이 침팬지랑 구분되는 움직임은 던지기, 오래 달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텐던 때문이에요. 텐던이 탄성을 제공하고 던지기 어깨로 하는 거 아니잖아. 몸 전체 탄성력으로 쫙 늘렸다가 쫙 쪼면서 하죠. 실제로 침팬지는 던지는 힘을 떠나서 제구력이 안 좋대요. 정확성이 안 좋답니다. 그리고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는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실어서 달린다기보다 처음에 쭉 달리는 힘을 관성력으로 유지하면서 통통 튀면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침팬지는 오래 못 달린대요. 그 대신 사지 말단부 근력이 좋으니까 나무를 잘 탄대. 근데 우리가 맡고 있는 회원 나무 타기 시킬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라지 글루터스와 텐던에 걸맞는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론이 오실라토리 무브먼트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라미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웨이트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 그러니까 우리 몸의 관절에 대한 이해를 선행적으로 하시고 그 관절 특성에 맞게 트레이닝을 접근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앵클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앵클은 모빌리티를 관장하는 관절이죠. 그 위에 스테빌리티 관절, 무릎 관절은 스테빌리티, 다시 모빌리티, 힙은 안정성에 기여를 하겠죠. 그리고 요추 스테빌리티죠. 흉추 모빌리티, 그리고 경추 안정성.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경추 모빌리티 트레이닝 들어본 적 없죠? 없을 거예요. 실제로 없으니까. 실제로 경추는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흉추 가동성 트레이닝 상당히 많죠. 흉추 안정성은 딱히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그 밑에 요추 안정성, 허리 안정 트레이닝, 코어 안정 트레이닝 많이 하죠. 근데 뭐 코어 가동성 운동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힙 모빌리티 되게 많이 하죠. 힙 안정성은 딱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무릎도 안정성, 무릎 가동성 들어본 적 없죠. 앵클 모빌리티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절 특성들을 꼭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그림에다가 흉추에만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밑에 보면은 임모바일 T스파인, 그러니까 흉추 가동성이 안 좋으면은 이 모든 링크가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쇠사슬인데 흉추만 노끈으로 되어 있죠. 흉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아래로 경추와 요추 가장 몸에서 중요한 부위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두 개가 안정성 스테빌리티 관절이고
흉추는 그 사이에서 모빌리티를 감당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다? 흉추 모빌리티가 안 나오면 경추, 요추 다 아프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 요통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흉추 가동성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 경추 환자들 대부분이 흉추 때문이에요. 왜냐면 다 거기서 뻗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흉추와 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움직임이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의 내용을 네 줄로 정리하면 딱 이래요. Mobility without sacrificing stability. 그러니까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는 선상에서 모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모빌리티를 가져갔을 때 이 근육은 탄성 에너지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 제공된 탄성 에너지가 액티브 스트레칭 비포 컨트랙션.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늘어나 주면서 이펙티브 무브먼트를 만든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이 책 딱 따로 보면 좋겠지만 사실 이 네 줄과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웨이트 할 때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추가 중요하대서 흉추를 볼 거예요. 위에 그림 한번 보시면은 척추 길이끈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죠. 척추 길이끈은 다음과 같이 O와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갈래인데 세 개 중에 두 개가 흉추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추는 대근육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요추 살리는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척추 길이끈조차 흉추 근육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이 그림에서 증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 척추 길이끈 이렉트 스파인의 세 개 중에 두 개가 흉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 살리세요라는 큐잉이 준내 잘못된 거지, 회원한테. 회원 허리 박살내기 딱 좋은 큐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 허리가 산 건 결과물이잖아. 허리를 살렸더니 허리가 산다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목표치로서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티칭 코치 입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트레이너겠죠. 그러니까 허리를 살린다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허리가 살아나네요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는 흉추를 살리세요겠죠. 가슴을 살렸더니 허리가 살아나죠가 되는 게 좋은 트레이너겠죠. 밑에의 연구는 그래서 이 흉추가 요추 살리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요추인 L4와 L5가 이 L4와 L5를 살려주는 힘의 50%가 T스파인에서 나온다. 흉추에서 나온다. 그리고 L4, L5 말고도 요추 상부로 가면은 70에서 86% 그러니까 거의 다 흉추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할 수 있겠죠. 흉추 살렸더니 요추 살아나네요 라는 큐잉이 맞는 거겠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트레이닝을 지도해 보시면 벤치 할 때 허리 살리는 거 잘못된 큐잉입니다. 모든 웨이트 할 때 허리는 살아나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살리세요라고 하면 우리의 회원은 허리를 살려서 허리 살리는 힘으로 살리겠지. 아니지. 허리를 꺾어서 살리겠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흉추를 살렸어요. 거울 보세요. 허리가 살아났습니다가 맞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추와 흉추 구조를 한번 봤을 때 위에가 럼바, 요추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앞이고 이게 뒤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굴곡 신전에 걸맞는 뼈 생김새죠. 그리고 흉추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이고 뒤니까 이게 옆으로 움직임이겠죠. 사이드 밴딩이죠. 그래서 흉추는 회전에 걸맞는 움직임입니다. 밴딩에 훨씬 걸맞아요. 회전했을 때 흉추 자극이 더 크겠지. 그죠? 그래서 흉추의 실질적 역할 그리고 실질적 자극법은 로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유튜브에 흉추 가동성 할 때 다 회전 동작으로 하잖아. 이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겠죠? 다음은 코어 개념입니다.
맨날 우리 애들한테 코어 개념 강조하죠. 근데 실제로 코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 일단 부위적 사전적 명칭으로 봤을 때 코어란 스파인, 힙, 펠비스, 그러니까 요축, 아니지. 척추, 둔근, 고관절, 그리고 하지, 근위부, 그러니까 대퇴상부겠죠. 그리고 복근의 구조물들, 이걸 다 코어라고 해요. 맨날 복근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 정중선에 다 있는 건 다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흉추도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코어는 맨날 안정성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조금 잘못된 거죠. 실질적인 움직임 선상에서 코어의 역할은 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 방향이 라지 투 스몰 파트예요. 강한 데서 작은 데로 힘을 뿜어내는 역할, 전달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큰 대근육들은 다 코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에서 힘을 발산시켜서 대근육으로 이동, 대근육도 힘을 발산시켜서 우리 몸 사지 말단부의 소근육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러니까 코어는 전달 과정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 부위를 칭한다라기보다 그냥 그 힘을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코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어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코어에서 안정성이, 코 안정성이 딱 잡혀 있어야 사지 말단부가 정확성 있게, 움직임 있게 힘을 발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채찍 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인간이, 이 양반이 지금 손잡이 딱 잡고 채찍을 딱 치죠. 근데 손잡이 잡은 부분이 코어야. 이 채찍에서 움직이는 건 끝부분이죠. 손 잡고 있는 부분은 안 움직인단 말이야. 힘을 발생시키는 근원지니까. 그래서 점프 동작할 때 힘을, 점프 동작이죠. 그냥 채찍이라고 공 던지기 생각해 봅시다. 코어가 안정성 있게 딱 잡혀서 회전 로테이션 동작이 나와야 팔에 힘이 빠져 있고 빵 치겠죠. 그래서 수영할 때 공 던질 때 우리 항상 그런 말 들어왔잖아. 역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팔에 힘 빼세요 하죠. 그러니까 힘을 실질적으로 발산시키는 건 코어예요. 발산받은 힘을 우리 손끝, 발끝은 전달받아서 움직여줄 뿐이야. 그래서 빨간 글자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위부 가동성과 원위부 힘을 위해서 근위부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어는 어떻게 움직이냐? 왼쪽 프론트 스쿼트 동작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코어는 늘어나면서 신장성 수축하면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왼쪽,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양반이 지금 브레이싱 호흡법을 하고 있죠. 배를 부풀려서 코어를 늘리면서 힘을 제공하고 안정성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코어는 늘어나는 힘이 더 중요해요. 공 던질 때도 앱도미널이 싹 늘어나면서 늘어났다가 쪼이면서 힘을 주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맨날 플랭크 시키고 크런치 시키고 하면서 코어를 갖다 쪼는 것만 운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어는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데 맨날 갖다 쪼는 것만 시키니까 연결이 안 되죠. 매치가 안 되지. 그래서 안 이어져요. 사실 그게 이어질 것 같았으면 하루에 잇몸 일으키기 1000개씩 하는 보디빌더들이 제일 코어가 좋아야지. 근데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코어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실제로 일상생활 또는 선수들의 스포츠 특이적 동작에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매치시킨다는 건 코어에 한해서는 늘어나면서 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단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의 코어는 늘어났다 줄어들길 반복합니다. 근데 막상 센터 와서 시키는 건 갖다 쪼는 것밖에 없으니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 또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코어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 보면 공 던지는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발로 땅을 밀어.
밀면 지면 반발력이 다리를 통해서 전해지겠죠. 그리고 전해진 반발력이 허벅지를 타고 코어를 통해서 힘이 풀려 있는 손끝에서 팍 발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힘의 전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힘을 전달받으려면 힘이 빠져 있어야 돼. 빠져 있다가 그 지면 반발력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게 수축이 빡 돼야 돼. 그러니까 평소엔 이완되어 있다가 타이밍 맞게 수축해서 힘을 내주는 게 코어 원리다. 한마디로 코어는 타이밍이다. 근데 그 타이밍이 뭐야? 그 특정 스페시픽 무브먼트, 특정 움직임에 맞는 타이밍에 제대로 일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어 원리에 입각한 트레이닝을 시켜라 라는 거죠. 이게 코어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지의 코어는 둥근이겠죠. 이거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하는 부분인데 둥근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막 책을 보고 둥근은 고관절을 펴는 역할을 한다. 힙 익스텐서예요 막 하잖아. 맞긴 한데 그게 실제 현실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OKC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공중에 떠 있을 때 둥근을 수축하면 고관절이 펴지죠. 힙 익스텐션이 일어나지. 근데 우린 대부분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결국 힘을 내려면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어야겠지. 공중에 떠 있는 점프 상황도 땅에서 발바닥 밀면서 CKC에서 시작이 스타팅이 돼야 되니까 CKC 상황이 중요한데 이 발이 땅에 붙어 있는 CKC 상황에서 둥근을 수축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둥근이 피머를 당겨오면서 그 피머가 정강이를 당겨오면서 둥근 하나 수축되는데 다리가 세 개 다 펴졌지, 지금. 둥근 하나, 엉덩이 한번 짰더니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까지 세 개 다 펴졌어. 그래서 엉덩이 하나 쪘더니 트리플 익스텐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둔근은 결국 원래 역할이 힙 익스텐션이 아니라 CKC 상황에 있어서는 홀레그 익스텐션인 거지. 그러니까 CK 상황에서의 대둔근의 역할은 다리 전체 펴인 거지. 알겠죠?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간다 생각해봐. 니 플렉션 할 때 둔근이 당연히 늘어나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무릎을 굽히는데 다리를 드는데 둔근이 안 늘어나주면은 허리가 보상을 해야 돼. 무릎이 더 접히던지. 근데 엉덩이가 할 일을 다른 애들이 하니까 엉덩이가 제일 센 애죠. 다른 애들이 할 일도 훨씬 많아지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재활해보시면 하지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엉덩이 때문입니다. 뭐 모두까지는 아니겠지만 감히 모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둥근이랑 무릎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겠지. 둥근이랑 발목 당연히 연관관계가 있겠지. 둥근이랑 지면 반발력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죠. 당연히 상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지 재활 환자가 왔어. 근데 이 양반들 뭐 시킬지 모르겠어. 근데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돈 벌어야 되잖아. 현실을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겠으면 엉덩이 시키세요. 아까 모르겠으면 코어 시키랬잖아. 모르겠으면 코어 시키고 모르겠으면 엉덩이 시켜. 그러니까 일단 몰라. 일단 몰라서 엉덩이랑 코어 시켰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엉덩이랑 코어만 시켜도 1시간 뚝딱이에요. 그럼 한 세션 벌었잖아. 그리고 집 가서 공부하세요. 네. 그게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파워 개념입니다. 파워가 뭐랬죠? 스트렝스의 스피드를 더한 거랬죠. 이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 근육 부위별로 쪼개는 보디빌딩식으로 많이 시키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파워는 절대 아니에요. 그 부위의 스트렝스는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것에 스피드를 더한 값이 파워라서 절대 이 매칭되지 않습니다. 부위별 자극으로는 신경계도 그렇게 많이 자극이 되지 않을 거고 실제로 이 양반이 이제 중국 욕도 국대인데 스네치를 166kg를 쳐. 미친 사람이지. 클린앤저크 200kg 쳐. 미친놈이죠. 밀리터리를 70kg 쳐요. 근데 나도 밀리터리 70kg 치거든. 나도 욕도 국대 돼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의 어깨 부위에 대한 부위 근력은 70kg인데 몸 전체의 파워는 200kg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부위별 근력 증가가 이 파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직접적인 매칭이 중요하죠. 이 직접적인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트레이닝에 내가 지금 파워를 시키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피드 개념, 폭발력을 수반하는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새로운 운동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인스타 보면 하루에 수천 개씩 운동이 쏟아져 나와. 근데 그거 보고 따라 시키면 끝도 없어요. 하루에 수천 개씩 나오는데 어떻게 다 시킬래? 매일 인스타만 보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오늘 가르쳐드린 개념을 좀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시면은 인스타에 있는 트레이닝을 보고 따라 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지 않아도 기존에 하던 걸 바꿔서 하면 돼요. 봐봐. 밀리터리 프레스에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그리고 코어 원리 개념을 입각해서 조금만 바꾸면은 푸시 프레스가 돼. 푸시 프레스 대표적인 파워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밀리터리 프레스 이해만 잘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파워의 대표적인 개념 스피드. 밀리터리 프레스를 폭발력 있게 하면 푸시 프레스지. 스쿼트를 폭발력 있게 잘 수행하면 점프 스쿼트. 파워 운동이죠. 점프 런지 시키면 파워 운동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like this 하게 원래 하던 거를 개념을 조금 색칠을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색칠을 하려면 기본 동작에 대한 메커니즘이 입력이 잘 돼 있어야겠지. 그래서 밀리터리 프레스를 예로 들면 이 밀프를 푸시 프레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동작 인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동작할 때 일어나는 리듬, 아까 리듬이 뭐라고 협응력이랬죠. 그 동작의 협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가 당연히 돼 있어야지. 그리고 그 동작 수행할 때 수반되는 포스 트랜스퍼, 힘의 전달, 코어 원리, 그리고 코어 타이밍에 대해서 수반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이거는 작년 럭비팀 보조쌤들 제일 처음 일부러 이걸 했었고 그러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고 항상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윤관이라는 인간 성향을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태초멀 포켓몬 박사의 한마디 이론을 베이스로 최대한 유도리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충이 절대 되지 마세요. 해부학책 보시면 알겠지만 뭐 좌골 결절이니 뭐 센치 단위로 몸을 분석해. 근데 실제로 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책을 쓰기 위함일 뿐이에요. 그거는 트레이닝은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하세요. 최대한 회원 대할 때도 유도리 있게. 오늘 뭐 회원 컨디션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노가리 까다 가는 거야.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행복하고 긴장도 풀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기능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 스타일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유도리 있게 잘 해서 좋은 트레이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